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도 종합적인 가상자산 시장의 이슈하고 그리고 흐름이나 방향성에 관한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오코인이 찔끔이라도 올라서 저는 그래도 뭐 나쁘지 않게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일단은 생각하고 있고, 요 근래까지만 해도 이제 비트코인이 급락할 거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겠지만 저는 떨어져봐야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라지캡 마켓에 있는 게 약간이라도 이제 지금 현재 미온적인 반등이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뭐 불장이다, 시세 분출이 지금 일어난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지금 그냥 다지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막 이렇게 광폭 행보를 하다가 자리를 아직까지 확실하게 잡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들캡 마켓하고 로우캡 마켓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되게 많이 아마 하락세가 되게 많이 깊을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 제가 어떤 그 톡방을 봤는데 체인링크가 되게 많이 하락을 하니까 체인링크 망했다, 딱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인은 가격을 보고 하루하루 가격을 보고 모든 것을 다 퍼즐의 끝 마지막 퍼즐을 다 맞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은 코인 시장에서는 절대로 오래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무슨 코인에 관해서 판단을 내려 좋다 나쁘다. 근데 그거는 개인이 그냥 개인의 주관을 그냥 거기다 대입을 하는 거라니까요. 플립사이드 크립토를 기준으로 삼는 게 가장 표준이 되고 기본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판단은 그냥 배제시키세요. 톡방에서 누가 어떤 의견을 피력을 하든, 유튜버에서 누가 어떤 피력을 하든, 설상 만약에 제가 어떤 의견을 피력을 하든 플립사이드에서 나오는 점수에 미치지 못한다, 만약에 그것과 상반된다 이러면 배제시키세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25위권 이내에 있는 그런 코인들 위주로만 웬만하면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하고, 평가를 많이 내리려고 하거든요. 어쨌건 그래서 A등급 있는 거 위주로만 보시면 뭐 끝까지 가셔도 제가 보기에는 뭐 큰 실패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비트코인 장세에 관해서는 이거 조시라고가 차트를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여기서 이제 1600달러를 지지를 해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조정을 받아서 1600달러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잘만 지지를 해준다면 11200달러 위에서 지지할 수 있는 구간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박스권이라고 봤을 때는 1600달러에서 11100달러. 그래서 요렇게 요 정도로 아마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600달러가 만약에 깨지면 조금 이제 하락세가 짙어질 수 있지만, 그때가 만약에 온다라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매수 20에서 25일 사이를 만약에 좀 많이 떨어지면은 좀 추매 구간으로 보고 생각을 하고 현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1600달러가 깨지지 않기를 바라야 되고, 지금 우리 개인들은 여기서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기를 바라면서 조바심을 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어떤 생각들을 저는 이제 인간 지표들 보려고 이제 그 텔레그램 방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조바심 내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얘기는 여윳돈으로 투자를 안 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고, 당장 돈이 급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오히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면 안 돼. 이거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카드론까지 끌어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멘탈이 아마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시되 여윳돈으로만 그냥 하세요.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윳돈으로만 했었다. 저는 초반부터 2016년부터 여기다 뭐 대출 끌어와가지고 여기다 박은 돈은 단 1원 한 푼도 없어요. 그냥 여윳돈으로 계속 했어요, 항상. 자, 그래서 올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로엑스가 244% 상승했고, 이더리움이 238%, 어우고는 146%, 비트코인이 63%, 메이커다오가 55% 상승했다. 그에 반해서 골드는 30%, 그리고 주식은 8%.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가를 말씀드린 거예요. S&P 500 지수의 평균가. 자, 그리고 뭐
선물 시장 같은 경우 마이너스 18%다. 오일은 마이너스 30%였다. 누가 이걸 올렸더라고요. 가상자산 시장에 적극 베팅해라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저는 이제 말씀드릴 뿐이에요. 이만큼까지 상승이 있었다 이걸 말씀 또 드리는 거고 5일하고 16일 날 FOMC 회의가 있었고 17일 날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됐죠. 그래서 연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앞으로 3년 동안에 제로금리 기조를 유지를 할 거다.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 2%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할 거다. 사실 근데 그 제롬 파월 의장님의 말씀에 사실 힌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 힌트가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주식시장도 폭락을 하고 가상자산 시장도 이제 매크로로 동조화됐기 때문에 폭락할 거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연준에서 이거 발표한 거거든요. 0에서 0.25% 그러니까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2020년 현재 17명의 FOMC 연준 의원이 있는데 전부 다 이제 찬성에 여기다 이제 투표를 했어요. 여기 투표를 진행했고 2021년도 17명이 이렇게 하자 기조를 유지하자 이렇게 찬성을 하셨고 2022년까지 16명이 그러니까 한 명만 0.5에서 0.75로 올려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기조를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제로 금리를 유지한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만약에 되려고 한다면 과연 이게 금리가 여기 있는 게 정답 아닐까요? 거대한 양적 완화가 그러니까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조정 상세에 들어간 건 사실이긴 하지만 큰 그림상에서는 사실 대세 하락세가 지금 올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연말에 대선도 분명히 있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하락세가 오면은 만약에 온다라고 치면 최소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품 버블 구간으로 가는 데가 2022년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2023년에는 좀 바뀌어요. 기조가 조금 바뀌어요. 이때는 13명이 제로금리 쪽이고 나머지 4분이 다른 쪽으로 이제 금리 상승 쪽으로 기조를 약간 틀죠. 그죠? 요걸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님께서 2022년까지 제로금리 유지하겠다. 앞으로 3년간 유지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23년까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이 저는 최소한 못해도 버블이 깨는 건 2023년까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빌 게이츠 이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2022년에 끝날 거라고 예측을 하셨어요. 근데 빌 게이츠 이분이 예측하신 거 2022년에 끝날 거라는 거랑 요거랑 가만히 대입해서 공통 분모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했던 얘기가 나왔고 가상자산 시장에 세금이 부과되는 시점 주식시장에 지금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었는데 거기다가 세금이 부과되는 시점하고 같이 매칭해서 보시면 대충 퍼즐이 어떻게 맞춰지겠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시장 장세가 그냥 나쁘지 않게 흘러갈 거라고 이제 판단한 의미가 뭐냐면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고 루프링 여기 LRC 이거랑 연파이낸스를 상장시켜가지고 어쨌건 뭐 상장을 시키면 거래소도 좋고 그리고 투자한 사람들도 펌핑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 게 이런 거를 많이 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참고로 루프링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스케일링 가스비 감소하고 관련돼 있는 코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대표적인 거는 사실 OMG 네트워크예요. 그렇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업비트가 이벤트를 하는데 K뱅크 계좌 개설 후에 인증만 하면 비트코인 100% 에어드랍 이 금액이 얼마냐면 비트코인으로 따졌을 때 7,000원 상당이래요. 근데 업비트 측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코인베이스도 지금 상장을 계속하고 있고 알트코인 상장을 하고 있고 업비트도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들 신규 유치를 계속하고 있는데 9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 지금 이게 진행이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업비트한테 돈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업비트 측에서 이런 대형 거래소가 개인들한테 자기네 거래소 알아봐 달라
봐줘라 이런 식으로 광고하겠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어필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빗썸도 마찬가지, 코빗도 마찬가지, 코인원 그리고 고팍스까지는 국내 거래소에서 저는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코빗을 어떻게 믿냐, 고팍스를 어떻게 믿냐, 거래량도 없는데, 망해가는데. 특히 코빗 같은 경우는 상장도 계속, 알트코인도 상장을 안 하는데 망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제가 처음에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거래를 했던 데가 사실은 코빗 거래소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애정이 있죠. 네. 왜냐면 여기를 통해서 이제 저도 돈을 벌었었고 그랬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추억이 있는 거래소니까.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는 바이낸스 이전에 폴로니엑스를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폴로니엑스하고 코빗 거래소는 좀 애정이 많죠. 지금 현재 이제 두 거래소도 이제 죽어 있는 거래소이긴 하지만, 어쨌든 코빗 거래소는 아무 코인이나 막 상장시키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바라보는 측면은 뭐냐면, 이런저런 코인을 계속 상장시키면서 펌핑을 일으키면 사실 그 수수료 먹기 위해서 코빗은 되게 이득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왜 상장을 안 시키냐, 거기에 사실 오히려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왜 상장을 안 시킬까요? 그 얘기는 배우가 빵빵하다는 얘기야. 현금 동원력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유지할 수 있는 거야. 가상자산 거래소로. 네, 그렇지 않을까요? 상대적인 거 아닐까요? 다른 거래소들은, 그러니까 거래소 기반으로만, 그러니까 로드맵이 진행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트코인을 상장하고 딜리스트 시키고, 상장하고 딜리스트 시키고, 이런 양아치 짓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코빗 같은 경우는 현금 동원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게임사하고 분명히 뭔가 일이 진행될 수 있다. 예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분명히 뒤통수 칠 거다. 그거는 뭐 추후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일단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여기서 코빗하고 고팍스는 투자를 진행했어요. 그걸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여기 나와 있는 거래소들은 그래도 국내 거래소에서 대표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거래소다.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여기 보시면 USDC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USDC가 이제 2.0으로 구현돼서 속도가 되게 빨라졌는데, USDC는 알고랜드를 통해서 사실 속도가 더 빨라진 거거든요. 근데 USDC는 서클사에서 찍어내고, 서클사를 만든 건 골드만삭스다. 근데 USDC의 발행량이 많아지면 딥바이 코인들의 볼륨량이 상승하고 시세 분출이 있었다. 이 데이터를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USDC, USDT가 발행이 어느 시점에 되냐, 이동이 어떻게 되냐, 그런 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오코인이 좀 상승이, 그러니까 제가 자고 일어나니까 뭐 10몇 프로 정도 상승이 있던데, 네오코인이 상승할 거라는 걸 이제 제가 예측했던 거는 사실은 차트를 보고 말씀드렸던 건 아니에요. 저는 차트를 보고 코인을 매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퍼즐을 미리 한 뭐 약간 오래전부터 이제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고, 장기적인 상승이 갈 거라고 판단하면 그냥 6개월 이전에, 최대한 그러니까 1년 이전에, 2년 전부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게 만약에 50% 까진다고 해도 제 의견에는 아마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아마 프로젝트를 지금 내놓고 있는데, 여기 보면 플라멩고 파이낸스라고 해가지고 네오에서 진행하는 딥바이 해서 관련한 그 프로젝트인데, 자 여기 보시면 21일부터 30일까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민트러쉬라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네오 메인넷이 20일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이 18일이니까 중간에 상승이 있다가 중간에 한번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눌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연말 그리고 내년에 거대 상승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걸 추천을 드렸었고, 저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죠. 근데 주 포트폴리오에 있는 코인은 아니에요. 네오코인 같은 경우. 그래서 어쨌건 2만원 밑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잘 눈여겨보시고, 막 이렇게 말이 달린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올라타는 거는 자제를 하시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캐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37밀리언 정도나 되는 금액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저께 댓글에 어떤 분이 이제 질문하시는데 우지안이 돌아와서 하드포크 안 하지 않냐? 그럼 그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냐? 근데 제가 한번 되게 웃기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분이 이거에 관해서 내피셜로 얘기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이분이 질문하셨겠죠. 코인 시장에 얼마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DCG 그룹의 베리 실버트가 2018년에 비트코인 캐시를 여기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었는데 하드포크가 될 거라는 걸 예상했기 때문에 여기에 집어넣었을까요? 아니면 우지안이 돌아올 거라는 걸 예측했기 때문에 여기 2018년에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이 기준은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지안이 돌아와서 하드포크 안 한다. 그러니까 호재가 끝난다. 근데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잖아요. 하드포크 해도 악재다. 안 해도 악재다. 하드포크 하면 또 BCH에서 BCC를 찍어내니까 또 값어치가 반으로 감소하니까 이게 악재라고 말하는 사람. 응? 하드포크 안 해도 악재라고 말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럼 베리 실버트는 여기다 이걸 왜 집어넣었을까요? 기준이 되는,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는 개인의 그냥 사사로운 그냥 뇌피셜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제 눈에 보기에는 그냥 코린이라니까요. 네. 베리 실버트가 기준이에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기준이고 무슨 의미인지 아직도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내가 말을 해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서 계속 물어보는 거야. 물어봐봐야 결론은 없어요. 네. 항상 세력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보면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3번의 해킹을 당했다. 그랬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뭐 여기서 이게 뭐 갑자기 폐지되면서 기관 투자가들한테 다시 돈을 돌려줄까요? 이렇게 될 것 같으세요? 뉴스에 나온 게 100%일 것 같으세요? 네. 100%로 뉴스에 나오는 걸 100%로 믿고 계속해서 이제 휘둘림 당하는 사람들 있죠. 개돼지 취급받으면서 절대로 이 코인 시장에서 수익 못 나요. 오히려 항상 반대로 해석을 많이 해야 돼요. 반대로 뉴스에 나오는 거 그리고 개인들 뇌피셜을 항상 반대로 해석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자, 베리 실버트 보세요.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G캐시, 마나코인, 호라이젠, 여기 LPT, 리버피어. 마나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마나코인도 일시적으로 무슨 호재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여기 올려놓고 DCG에서 투자한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야. 네오코인도 마찬가지고 이게 일시적으로 뭐 네오 3.0이 있으니까 투자를 해서 뭐 뽕을 뽑아 먹어야 되겠다. 그거는 개인의 생각이라니까요. 포트폴리오를 보실 때 그런 관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마나코인은 좀 오랫동안 지체할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아마 50원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0원 밑에 주워 놓으면 분명히 시세 분출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저금하는 개념으로 마나코인은 그냥 소액으로 계속해서 야금야금 하루하루 사시는 개념으로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면 이게 2배가 돼 있을 거예요. 그 코인마다 이제 성격이 있거든요. 펌핑할 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라울팔이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던지는데 FOMC에서 연준에서 이제 금리 발표를 하면서 이분도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울팔이 누군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자,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여기 보시면은 네거티브 레이트,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에 관해서 지금 탐색을 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지금 제로 금리 유지를 하는 은행들이 되게 많은데 뱅크 오브 잉글랜드부터 지금 이런 식으로 나서고 있다. 근데 ECB도, 뱅크 오브 재팬도, 뱅크 오브 잉글랜드, 그리고 러시아, 싱가포르 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결국에는 FED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갈 거다. 그래서 결론 지어서 말하는 거는 이 통화 가치의 하락 전쟁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화 가치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할 거라는 거에 관해서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통화 가치는 하락하고 우리는 그럼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을 길이, 과연 자산을 지키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가상자산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는 USDC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테더는 빗비넥스에서 주로 찍어내요. 그리고 테더가 주로 사용되어지는 트랜잭션은 체인은 여기 나와 있는 준이 나와 있는데 오미세고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요 관계를 자세히 보시면 OMG 네트워크도 궁극적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OMG 네트워크는 배후에 거대 자본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네오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에 마나코인, 그리고 OMG 네트워크, 그리고 네오코인, 그리고 큐텀은 뭐 짜잘하게 아주 조금 저는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쨌건 뭐 그런 코인들. 인도 암호화폐 금지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는 클릭베이트라고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현지 소식통에서 인도에서 암호화폐 금지 가능성에 대해서 추측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혼선을 주는 기사, 인도도 마찬가지로 요 근래 들어서 혼선을 주는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직까지. 근데 현지에 가서 우리가 보고 직접 취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코인텔레그래프나 코인데스크를 통해서 무슨 뉴스가 나오면 어쩔 때는 직관적으로 해설을 하고 어쩔 때는 반어법으로 해석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런 뉴스들이 나오면 저는 나쁘지 않은 거다. 그리고 폭락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건 오히려 호재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어쨌든 혼선을 주는 기사다 그걸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보시면 비트코인 투기꾼들은 사상 최저치로 사라지고 있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는 2016년도와 같다. 지금 현재가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에 따르면 호들러는 이익을 얻고, 그러니까 호들러가 지속적으로 이제 가상자산을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 투기꾼은 비트코인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으며 한 논평가는 강세장이 시작일 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렸던 사람들은, 차트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여기서 폭락할 거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알트코인은 모르겠어요. 트레이딩을 해야 되지만 비트코인은 홀딩하는 관점이 거의 맞아요. 1년에 트레이딩을 해봐야 많아야 한 번, 많아야 두 번, 세 번? 적게는 한 번? 요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예상치를 그려놓은 건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상승세가 있었을 때 그때까지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2017년 말에 고점을 찍었죠. 고점을 찍고 쭉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2016년에 반등세가 있었을 때 되게 미온적으로 올라갔거든요. 횡보도 되게 길었었고, 이때도 반감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건 투자해가지고 나쁘지 않았었어요. 제 기억에 50만원에서 100 몇십만원? 연말 정도에 갔었을 때, 제가 기억했을 때 100 몇십만원? 그러니까 2배 정도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뭐 급작스럽게 뭐 2만 달러가 갈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미온적인 상승이라도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도 보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달러 인덱스를 보면서 매크로를 여기다 맞춰가지고, 다우존스, S&P 500 지수가 하락을 하면 우리 가상자산 시장도 폭락을 할 거다라는 매크로를 되게 많이 붙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달러도 지금 달러 인덱스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주식도 같이 꺼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식적으로 경제학자가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공식을 대입을 해서 분석을 해도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면 이게 하락을 해야 되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면 주식시장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 떨어져요. 보세요. 금은도 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가상자산 시장만 그냥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 가서, 내후년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연 통화시장과 주식시장과 과연 가상자산 시장은 어떤 식의 차별적인 장세가 펼쳐질지 저는 이제 그것도 궁금한데, 그리고 암호화 채굴 운영자 비트메인의 유일한 북미 협력 수리센터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북미에는 이제 자체 비트메인 수리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왜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왜 주력을 많이 하냐면, 왜 자꾸 말씀을 많이 드렸냐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에 있는 것도 있고, 중요한 건 코인베이스에 상장돼 있고 제미니 거래소에도 상장돼 있어요. 그리고 이 채굴 바닥에, 이 채굴 세계에서 가장 고성능의 채굴기를 뽑아내는 거는 비트메인이에요. 그럼 당연히 수리에 있어서도 비트메인이 될 수밖에 없고,
채굴 시장의 독점은 사실 비트메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인텔레그래프와 대화에서 중국을 디지털 채굴 부문에서 지배적인 관할권으로 강조를 했는데, 그는 또한 이 나라가 현재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측면에서 글로벌 리더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중국이 글로벌 리더예요. 비트코인은. 이게 말이 되게 많아.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다,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근데 비트코인에 관해서 해시레이트나 난이도에 관해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건 사실 중국 채굴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는 비트메인도 있는 거고. 근데 요 근래는 북미의 거대 채굴장이 건설이 됐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파운더리를 통해서 DCG 그룹이 채굴에 지금 역량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파운더리도 마찬가지로 비트메인하고 같이 파트너십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해시레이트의 다각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요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 어쨌든 중국이 이제 단독적으로 많은 장악력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변화돼서 움직일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지금 이 기사를 보고 이제 하시면 되고, 또 하나, 저를 보고 어떤 분들은 이제 내피셜이다, 내피셜 되게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겠지만, 사실은 코인 투자는 내피셜이 바탕이 돼서 예측을 하고 코인을 선점해서 저가에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수익을 내는 게 사실 코인 시장이에요. 뉴스가 내 코앞에, 내 눈앞에 보일 때는 이미 늦어요, 사실. 그러면 그렇게 따졌을 때 저는 내피셜로 퍼즐을 맞춰가지고 금은 투자도 했었고, 금은 투자가 발판이 돼서 2016년 50만원대부터 이더리움은 15,000원대부터 투자를 지금까지 진행했던 거예요. 이게 내피셜일 수도 있고 인사이트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안 좋게 보는 사람은 내피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왜? 본인들은 돈을 못 벌었으니까. 근데 어쨌건 제가 분석하는 방식이,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 영상이 유튜브를 위해서 유튜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시간을 어느 정도 내가지고 할애해가지고 전체적인 기사를 두루두루 보면서, 대충 흐름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구나, 개별적인 코인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겠구나 라는 거를 판단하는 거를 그냥 영상에 담을 뿐이에요. 저 자신을 위해서,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를 위해서,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뭐 구독자를 휘롱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만든다 그런 관점은 아니에요.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고, 하나하나의 뉴스와 기사들, 루머들 그런 게 맞춰져가지고 전체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지.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켓이 하빙에 관해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정확히 지금서부터 60일 남았어요. 2달 남았어요. 이것도 말이 많아. 한국 사람들은 뉴스가 예전에 이제 이게 지켓이가 익명성 코인이니까 사라진다 라고 이제 걱정하셔가지고 말씀하신 분도 많고, 손절해가지고 손해를 보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큰 시세 분출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거는 베리 실버트 또 마찬가지로 판단을 했다고 본인 트윗에 올려놨었어요.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대중들이 많이 몰리면 몰릴수록 익명성의 중요성은 증대될 수밖에 없다. 고로 지켓이나 호라이젠 같은 익명성 코인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입으로 떠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동감을 해요. 저도 그래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저는 지켓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베리 실버트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사람보다 훨씬 밑에, 발바닥 때와 같은, 발톱도 안 되는,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는 사람이긴 하지만, 자, 지금까지 이런저런 뉴스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부하 내동하시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즐길 수 있고, 큰 수익을 바라보면서 좀 약간 관망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너무 걱정들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약간의 진폭이 있는 조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연말에 이더리움 100만 원이라든가, 비트코인 캐시가 얼마까지 간다라든가, 네오코인이 얼마까지 간다, 그런 거를 바라보시면서 그냥 즐기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